OAE, Toilaan, OTN, Haven BAC, Dekhaan Viga Loi Trui Nanak Desu. Tam Lai Xe Hoi Va Hoi K, Wayung Wo Han Quoc. Bio, iPhone Cache Jo 8 Ranchi. IUS Sutin TVA, Jo SAU Na Han Van. 아내가 부엌에서 이른바 촛불 저녁 식사를 준비하던 순간 가장 부적절한 때에 휴대폰 화면이 불쑥 밝아졌다. 그 은은한 전자, 빛은 식단이 어스름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찢는 차가운 바늘 같았다. 화면 상단에는 서연의 친한 남자친구, 지훈의 캐릭터 프로필과 함께 두 글자가 떴다. 내 피는 그 순간 끓어오르다 못해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버리는 듯했다. 나는 휴대폰을 들어 올렸다. 차갑지만 놀랍도록 안정적인 손놀림으로 답장을 입력했다. 우리 집으로 와. 전송 버튼을 누르는 일련의 동작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이어서 장인어른께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를 억누르려 했었지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떨리는 음성이 새어나왔다. 아버님, 빨리 좀 와주세요. 30분 후 초조하게 울리는 초인종 소리는 마치 망치로 심장을 내리치는 것 같았다. 문을 열자 차가운 백색의 복도, 불빛이 문 안과 밖의 세상을 선명하게 갈라놓았다. 문 밖에는 장인어른 서진우와 장모님 김민정의 얼굴에 조급함과 불쾌함이 교차하고 있었다. 그들 뒤로는 어둠 속에 묻혀있던 친척들이 우르르 몰려와 있었다. 저마다의 표정은 숨길 수 없는 호기심, 혹은 남의 불행을 즐기는 듯한 추측으로 가득했다. 이준,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장인어른 서진우의 목소리는 낮고 묵직한 천둥 같았다. 오랫동안 쌓인 권위에서 오는 압박감이 느껴졌다. 별것도 아닌 일에 호들갑 떨지 마. 창피하지도 않아. 나는 그들을 지나쳐 북도 끝을 바라보았다. 저 멀리 서연의 말에 따르면 자기보다 더 친한 남자 사람 친구라는 그 남자, 지훈이 커다란 장미 꽃다발을 들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이쪽으로 오고 있었다. 낡았지만 잘 다려진 양복을 입고 머리는 기름을 발라 반짝거렸으며 얼굴에는 달콤한 만남을 앞둔 설렘이 역력했다. 그는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로맨틱한 순간에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그의 시선이 문 앞의 시커먼 인파와 부딪혔을 때 그의 얼굴에 떠오르던 기대감은 순간 얼어붙더니 마치 뜨거운 햇볕에 달궈진 도자기처럼 산산조각 났다. 남은 것은 숨길 수 없는 경악과 당황뿐이었다. 그의 손에 들린 새빨간 장미는 이토록 비웃음처럼 보일 수가 없었다. 나는 몸을 옆으로 비켜문 안쪽 공간을 내주었다. 장인어른의 고함 소리는 무시한 채 크지 않지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똑똑히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하게 말했다. 다들 들어오세요. 밖에 서서 남사스럽게 구경거리 만들지 마시고. 이 평온한 몇 마디는 물속에 던져진 거대한 바위처럼 순식간에 1000개의 파문을 일으켰다. 친척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조용한 속삭임은 윙윙거리는 소음으로 변했다. 수많은 시선이 장인어른과 그 자리에 멈춰 선 지훈 사이를 오갔다. 나는 아무 감정 없는 안내자처럼 각자의 속셈을 가진 이 관객들을 내가 존엄과 땀으로 일궈냈지만 정작 나에게는 단 한 조각도 허락되지 않은 이지만 거실의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은은하게 빛나고 길고 화려한 식탁에는 섬세한 레이스 식탁보가 깔려 있었다. 2개의 붉은 촛불은 고요히 타오르고 있었고 이미 몇 방울의 촛눈이 촛대 아래에 굳어 작은 촛농꽃을 만들었다. 공기 중에는 스테이크의 고소한 향과 와인의 짙은 향기가 뒤섞여 있었다. 내 안에 서연은 정성껏 플레이팅된 스테이크 2 접시를 들고 흥얼거리는 콧노래와 함께 부엌에서 걸어 나왔다. 여보, 빨리 와서 내 솜씨 좀 맛봐. 그녀의 목소리는 온 집안에 가득 찬 다양한 표정의 사람들을 보자마자 뚝 끊겼다. 달콤했던 미소는 입가에 굳어버렸고 아름다운 눈에는 순수한 놀라움이 가득했다. 아버님, 어머님, 다들 어떻게 오셨어요?
그녀의 시선은 결국 문 앞에 장미꽃을 든 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지훈에게 닿았다. 그 순간 놀라움은 숨길 수 없는 당황으로 변했다. 지훈, 너. 나는 그녀에게 아무런 질문의 기회도 주지 않았다. 나는 한 걸음 한 걸음씩 탁 앞으로 걸어갔다. 모두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서연이 식탁에 놓아둔 휴대폰을 들고 그녀의 지문으로 잠금을 해제했다. 화면이 밝아졌다. 나는 한마디도 더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휴대폰 화면을 잔인어른 서진우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화면 속 가장 친한 지훈이라고 저장된 대화창의 마지막 메시지는 날카로운 가시처럼 모두의 눈동자에 박혔다. 보고 싶어. 서진우의 눈동자는 그 순간 맹렬히 수축했고 얼굴색은 순식간에 변했다. 하지만 그는 세상 풍파를 겪어본 사람이었다. 그 경악은 1초도 채 지속되지 않았다. 그는 맹렬히 고개를 들었지만 그의 시선은 딸에게 향하지 않았다. 대신 모든 분노를 정확히 나에게 쏟아부었다. 고장 메시지 한 통 때문에 그의 고함 소리가 거실에 진동하며 울렸다. 고작 이런 시시한 메시지 한 통 때문에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들고 사람들에게 망신을 주다니. 이준, 너는 남자답게 좀 굴 수는 없는 거냐? 장모님 김민정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불협화음처럼 뒤따랐다. 맞아. 지훈이랑 서연이는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란 친남매 같은 사이야. 그저 장난친 것뿐인데 뭘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그녀의 비난 가득한 시선이 칼날처럼 내 얼굴을 긁어댔다. 너 같은 대릴 사위는 속이 바늘보다 좁아. 우리 서연이가 눈이 멀어서 너 같은 걸 만났지. 나는 이 말들을 조용히 듣고 있었다. 뼈에 사무치게 날카롭고 비난 가득한 이 말들을 지난 3년 동안 수도 없이 들어왔다. 매번 나는 침묵과 인내를 택했고 한 발 물러서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 믿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나는 차갑게 웃었다. 그 웃음은 가슴 깊은 곳에서 터져나왔고 뼛속까지 스며드는 한기가 느껴졌다. 내 시선은 천천히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을 훑었다. 격분한 잔인어른부터 비난을 퍼붓는 장모님, 그리고 얼굴에 당황과 혼란이 가득한 아내까지. 마침내 그 시선은 꽃다발을 든 채 어색하게 서 있는 남자에게 멈췄다. 오, 장난이라. 나는 또렷하게 한 글자 한 글자 말했다. 그럼 당사자에게 물어볼까요? 이 장난을 그는 원래 어떻게 마무리할 생각이었는지. 모든 사람의 시선은 순식간에 나에게서 지훈의 핏기 없는 얼굴로 정확히 옮겨갔다. 그의 손에 들린 붉은 장미는 마치 타오르는 불꽃처럼 모두의 눈을 태우고 있었다. 서연은 마침내 극심한 충격에서 벗어났다. 그녀의 첫 반응은 죄책감이나 해명이 아니었다. 오히려 음모가 사람들 앞에서 폭로된 후에 극심한 분노와 수치심이었다. 그녀는 완전히 격분한 암사자처럼 성큼성큼 다가와 내 손에서 휴대폰을 맹렬히 낚아챘다. 그녀의 눈가는 순식간에 붉게 물들었지만 그 안에 타오르는 것은 후회의 눈물이 아닌 분노의 불꽃이었다. 이준, 네가 뭔데 내 휴대폰을 만져? 그녀는 격앙되고 쉬어버린 목소리로 소리쳤다. 우리가 결혼한 지 3년인데 너는 최소한의 신뢰도 없어. 이건 내 사생활 침해야. 나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한때 그토록 사랑했던 얼굴. 하지만 지금은 낯설고 흉측한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나는 평온하게 물었다. 그런 말 해봐. 내가 믿어야 했을까? 그녀는 내 질문에 잠시 멈칫했지만 곧 새로운 공격 지점을 찾아냈다. 믿고 안 믿고는 다른 문제야. 네가 내 휴대폰을 훔쳐본 건 네가 잘못한 거야. 게다가 우리 부모님까지 불렀어. 너는 나를 모든 사람 앞에서 웃음거리로 만들고 싶었던 거야? 이준, 너 정말 비열해. 그만. 잔인어른 서진우가 식탁을 맹렬히 내리쳤다. 엄청난 소리가 서연의 비난을 겨우 멈추게 했다. 그는 눈을 부릅뜨고 손가락으로 거의 내 코를 찌를 듯했다. 이준, 내가 말하는데
우리 서씨, 집안이 너에게 부족하게 대한 적은 없어. 너는 우리 집에서 살고 우리 집 차를 몰고 다니잖아. 내 딸이 너 같은 집안 촌뜨기를 이 도시에서 사람답게 살게 해준 거야. 그런데 이제 와서 은혜를 원수로 갚고 내 딸을 의심해? 그의 말은 이미 준비된 더러운 물 한 동이처럼 내 머리 위로 쏟아졌다. 그동안 귓속말로 옹성거리며 상황을 지켜보던 친척들은 즉시 자기들의 입장을 찾았다. 맞아. 저 대릴 사위는 안 돼. 뼛속까지 그 촌스러운 속물근성은 못 버린다니까. 서연이가 그때 정말 눈이 멀었지. 어떻게 저런 남자를 만났어. 남의 것을 먹고 남의 것을 쓰면서 조금 더 고마워할 줄 모르다니. 정말 배은망덕한 인간이야. 내가 보기엔 그는 그저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자기 능력은 없으면서 아내를 빼앗길까봐 매일 불안해하는 거야. 그 속삭임은 점차 공개적인 비난으로 변해갔다. 한마디 한마디가 녹슨 무딘 칼날처럼 내 심장을 난도질했다. 나는 3년 동안 그림자처럼 살았다. 존엄도 자아도 없이 나는 그저 충분히 노력하고 순종하면 언젠가 그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순진하게 믿었다. 하지만 그들의 눈에는 나는 늘 그저 베푸어야 할 가난한 촌뜨기일 뿐이었다. 그때까지 침묵하던 지훈이 마침내 움직였다. 그는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장미 꽃다발을 문 옆 신발장에 조용히 내려놓고는 앞으로 걸어 나왔다. 역겹도록 진시한 표정을 지으며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목소리에는 친절한 위로가 가득했다. 이 형님, 정말 오해하신 거예요. 정말 오해하신 거예요. 저랑 서연이는 10년 넘게 가장 친구예요. 오늘 형님들 결혼기념일이라 제가 서연이 기쁘게 해주려던 참이었어요. 그 보고 싶어라는 맺으려던 참이었어요. 그의 능청스러운 연극이 끝나자 그는 서연에게로 몸을 돌렸다. 목소리는 순식간에 한없이 부드러워졌다. 서연아,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이런 장난을 치지 말았어야 했는데 너희 부부싸움까지 하게 만들다니. 그의 말은 마치 촉매제 같았다. 서연의 눈물은 순식간에 봇물처럼 쏟아져 나왔다. 그것은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라 분노를 터뜨릴 구멍을 찾은 당당함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마치 산에서 가장 억울한 피해자인 양 온몸의 힘을 다해 나에게 소리쳤다. 이준, 이제 속이 시원해? 너는 모든 사람을 불러 모아 나를 웃음거리로 만들고 사람들이 다 나를 비난하게 만들었어. 너는 그저 나를 망치고 싶었을 뿐이야. 당장 여기서 나가. 이 집에서 나가. 나가란 말이야. 그녀의 목이 터져라 외치는 고함이 거실에 오래도록 울렸다. 모든 사람이 나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내가 이토록 사방에서 비난받는 상황에서 수치심에 사과하거나 아니면 분노에 반박하다가 비참하게 집에서 쫓겨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그러지 않았다. 나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다. 오히려 나는 식탁 옆 의자를 천천히 끌어당겨 모두의 놀란 시선 속에서 태연하게 앉았다. 흔들리는 촛불이 내 얼굴을 희미하게 비쳤다. 나는 고개를 들어 분노하거나 경멸하는 얼굴들을 바라보았다. 오늘 다들 오셨으니 내 목소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차분했다. 할 말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한꺼번에 분명히 하는 게 좋겠네요. 내 침착함은 마치 얼음물 한 양동이를 들이부은 듯 그들의 타오르던 분노를 단숨에 식혔다. 모든 사람이 멍하니 굳었다. 그들은 내가 직접 서 내려간 대본에 따라 움직이지 않았다. 평소 온순하고 고분고분하던 이 대릴 사위가 오늘 자신들이 깔아놓은 길을 따르지 않자 그들은 혼란에 빠졌다. 장모님 김민정이 가장 먼저 정신을 차렸다. 그녀는 두 손을 허리에 얹고 언제든 싸울 준비가 된 암탉처럼 보였다. 그녀는 내 코를 가리키며 침을 튀기듯 말했다. 분명히 말하겠다는 거야? 우리 서연이가 너랑 결혼해준 건 네가 이준, 네가 분수에 넘치는 일이었어. 우리 서씨 집안이 너 같은 시골뜨기를 도시 사람으로 만들어준 거야? 그런데 이제 와서 은혜를 원수로 갚겠다는 거야? 분수에 넘치는 이라는 두 글자가 혀뿌리에서 녹슨 쇠막 같은 씁쓸함을 일으켰다.
나는 장모님의 분노와 뒤트인 얼굴을 바라보았다. 내 시선은 천천히 움직여 마침내 장인어른 서진우에게 닿았다. 아버님, 결혼 3년 동안 저는 전망 좋은 원래 직장을 그만두고 아버님 회사의 프로젝트 매니저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아버님은 가족끼리 뭘 그렇게 따지냐며 제 월급을 대신 맡아두었다가 나중에 다 우리 것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죠. 저는 그걸 믿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월급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나는 잠시 멈춰 그가 소화할 시간을 주었고 귀를 쫑긋 세운 친척들이 옹성거릴 틈을 주었다. 과연 사람들 사이에서 억누를 수 없는 술렁임이 터져나왔다. 나는 그들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장모님 김민정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어머님, 저는 여가 시간에 프리랜서로 일하며 매달 용돈으로도 200에서 300만 원 정도 벌었습니다. 어머님은 젊은 사람들은 돈을 헤프게 써서 모으지 못한다며 저에게 돈을 다 어머님께 보내라고 하셨죠. 우리 작은 가정을 위해 재테크를 도와주시는 거라고요. 저는 그것도 믿었습니다. 그래서 매달 최소한의 생활비를 제외한 모든 수입을 어머님 카드에 보냈습니다. 거실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몇몇 친척들이 숨을 들이쉬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마침내 내 시선은 아내 서연에게 닿았다. 그녀의 얼굴은 이미 새하얗게 변했고 눈동자는 흔들리며 나와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다. 서연아,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나는 몇 년간 일해서 모은 돈과 부모님의 평생 피땀 흘려 모은 돈을 보태서 서울의 작은 투룸 아파트의 계약금을 지불했어. 너는 그 집 명의가 네 이름으로 되어 있지 않아서 불안하다고 했지. 아버님은 어차피 나중에 다 한 가족이니 등기부등본에 네 이름을 추가해서 네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것이 남자로서 마땅히 할 일이라고 설득하셨고 나중에는 아이들 학교 문제 때문에 내 아파트를 팔아서 회사에 투자하면 더 가치가 오를 거라며 우리가 지금 사는 시내의 대형 평수 아파트에서 살자고 했지. 그리고 또 나중에 회사 자금 회전이 필요하다며 나를 설득해서 그 결혼 전 아파트를 네 명의로 바로 이전하게 했어. 그래야 일이 더 쉬워진다고. 나는 망설였지만 너는 우리가 부부니까 네 것이다고 말했고 나는 바보같이 그대로 따랐어. 나는 여기까지 말했을 때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주체할 수 없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뼛속까지 사무치는 아픔 때문이었다. 서연의 입술은 떨렸고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친척들의 옹성거림은 이미 속삭임에서 분명히 들리는 경악으로 변해 있었다. 뭐? 이준이가 자기 집이 있었는데 서연이한테 속아서 명의를 넘겨줬다고? 서진우 저 사람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3년 동안 월급도 안 주고 개인 돈까지 다 가져갔다니 저게 사위를 얻은 거야? 아니면 공짜로 일해줄 머슴을 얻은 거야? 여론의 흐름은 알게 모르게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나는 허리를 곧게 폈다. 3년 동안 억눌렸던 화산이 마침내 분출구를 찾은 것 같았다. 저는 제 경력과 제 돈과 제 유일한 아파트와 제 모든 존엄을 바쳤습니다. 나는 그 세 사람을 바라보며 한 글자 한 글자 또렷이 물었다. 제가 얻은 게 무엇입니까? 결혼기념일 저녁에 보고 싶어라는 가벼운 메시지 한 통? 아니면 당신들 온 가족이 저를 속 좁은 놈이라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놈이라고 손가락질하며 욕하고 나를 쓰레기처럼 내쫓으려 했던 준비된 상황? 내 질문은 날 선 칼날처럼 그들의 위선적인 내면을 정확히 꿰뚫었다. 장인어른 서진우의 얼굴은 불그락부르락 변하더니 보기 흉한 짙은 붉은색이 되었다. 그는 내 말에 막혀 할 말을 잃었다. 모든 위엄과 체면이 이 순간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수치심과 분노의 그는 아무 말이나 내뱉으며 소리쳤다. 그래서 뭐? 우리 서씨 집안이 없었다면 너 이준이가 뭔데? 네 그 지방 출신 신분 잊었어? 그때 네가 대리사회로 들어와야 우리 회사 인허가가 떨어지고 그 지역 기업 보호 정책이 적용되는 시청 프로젝트를 따낼 수 있었잖아. 아니었으면 내 딸이 너 같은 걸 쳐다볼 리가 없었어. 꿈깨. 너는 애초에 우리 서연이에게 어울리지 않아.
이 말이 터져나오자 온 세상이 고요해졌다. 서진우 자신도 멈칫했다. 그는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순간 깨달은 듯 얼굴에 숨길 수 없는 당황한 기색이 스쳤다. 하지만 이미 뱉어버린 말은 엎질러진 물과 같아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었다. 나는 웃었다. 그 웃음은 가장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비참하기 그지없는 웃음이었다. 아, 그랬군요. 처음부터 그 우스꽝스러운 맞선부터 서연이가 저에게 처음 거짓말을 했던 순간부터 제 아버지가 농장 주인이라고 말했을 때부터 모든 것이 철저한 사기극이었군요. 그들은 이준이라는 사람 자체를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제 신분을 서진우 사장님의 회사가 그 이윤 많은 시청 프로젝트의 문을 열 수 있게 해줄 서울시민이라는 제 신분을 본 것이었습니다. 이준,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저 도구였습니다. 나는 천천히 일어섰다. 내 시선은 칼날처럼 종이처럼 새하얗게 변한 서연의 얼굴에 꽂혔다. 프로젝트도 거의 완성됐으니 저는 이용 가치를 잃은 건가요? 그래서 당신의 친한 남자 친구 지훈이 등장해서 바람 피우는 연극을 펼쳐 저를 자극하고 제가 실수하게 만들어서 이 귀찮은 쓸모없는 놈을 순조롭게 내쫓아야 한 거군요. 내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한마디가 모두의 심장을 세게 내리치는 망치 같았다. 현장은 서늘한 정적에 휩싸였다. 모든 친척은 내 말을 이해했다. 나를 경멸하던 그들의 시선은 동정으로 변했고 마침내 경악으로 바뀌었다. 그들이 서씨 가족을 바라보는 시선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리고 경멸로 가득했다. 이것은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니었다. 이것은 오랫동안 계획된 이권을 위한 사기였다. 아니야. 너는 헛소리하는 거야. 장인어른 서진우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변명했지만 그의 떨리는 목소리와 흔들리는 눈빛은 이미 그의 내면의 나약함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 너는 키 묻은 칼로 사람을 물어뜯는 격이야. 나는 그의 서툰 연극을 무시했다. 그저 주머니에서 내 휴대폰을 꺼내 모든 사람의 시선 속에서 재생 버튼을 살짝 눌렀다. 죽음 같은 정적에 휩싸인 거실에 너무나도 선명한 녹음 파일이 흘러나왔다. 먼저 장인어른, 서진우의 익숙하면서도 위선적인 목소리였다. 지훈아, 시청 프로젝트 1차 대금이 곧 들어올 거야. 요즘 서연이랑 자주 나가서 산책도 하고 쇼핑도 하고 영화도 보고 해. 이준 그 자식 요즘 감정이 좀 불안정해. 통제불능인 것 같으니 네가 좀 더 자극해줘. 남자들은 이런 걸 가장 못 참거든. 이어서 지훈의 아첨하는 듯 역겨운 목소리가 들렸다. 사장님, 걱정 마세요. 그 일은 저에게 맡기세요. 제가 서연이랑 몇 번 단둘이 있고 애매모호한 메시지를 좀 보내면 이준 그 자식의 자격지심 많고 예민한 성격상 분명히 폭발할 거예요. 그가 난리를 치면 서연이도 그와 이혼할 충분한 명분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럼 그가 과실 책임자가 되니 그는 빈손으로 쫓겨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녹음 파일 속에서 서진우는 만족스러운 듯 콧방귀를 뀌었다. 목소리에는 목적을 달성한 듯한 교활한 기쁨이 묻어 있었다. 역시 네가 생각이 깊구나. 서연이는 애가 너무 순진하고 마음이 약해서 누가 대신 나서서 처리해줘야 해. 이준 같은 뿌리 없는 촌뜨기는 솔직히 말해서 그저 발판일 뿐이야. 다 썼으면 버려야지. 그 자식만 처리되면 우리 두 회사가 다시 협력하면 진짜 시너지가 날 거야. 서연이 옆에는 네가 있어야 내가 안심이 된다. 녹음 재생이 끝나자 거실은 바늘 떨어지는 소리조차 들릴 만큼 조용해졌다. 내가 방금 전 폭로한 것이 그저 작은 기녀를 냈을 뿐이라면 이 녹음 파일은 서씨 집안의 화려하고 위선적인 겉옷을 갈갈이 찢어버리고 그 안에 숨겨진 가장 더럽고 추악한 밑바닥을 드러낸 폭탄과 같았다. 지훈의 얼굴은 순식간에 종이처럼 창백해졌고 핏기 하나 없었다. 그가 서진우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공개적으로 배신당한 공포와 원망이 가득했다. 그리고 서연,
나의 한때 아내였던 그녀는 순간 석화된 조각상처럼 몸이 굳어버렸다. 한치 한치 천천히 아버지를 향해 몸을 돌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깃털처럼 가벼웠지만 끝없는 절망과 떨림이 실려 있었다. 아빠, 이게 정말이야? 아빠는 처음부터 나를 이용했던 거야. 서진우의 입술은 이미 푸른색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나를 가리키며 가을바람에 흔들리는 낙엽처럼 손가락을 떨었다. 네가 나를 함정에 빠뜨렸어? 이준, 이 망할 자식아, 언제 녹음한 거야? 나는 휴대폰을 천천히 주머니에 넣었다. 완전히 무너져 내린 서연을, 얼굴에 경악이 가득한 장인어른을, 그리고 땅속으로라도 숨고 싶어하는 지훈을 바라보며 평온하게 입을 열었다. 마치 최종 판결을 선고하는 판사처럼. 이제 다시 누가 잘못했는지 따져볼까요? 오늘 이 대극은 내가 직접 연출한 것이었다. 이 연극을 볼 자격은 서씨 가족과 그들과 피로 이어진 친척들에게만 주었다. 나는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체면 앞에서 발가벗겨지기를 원했다. 그 녹음 파일은 2주 전에 녹음된 것이었다. 그날 서진우는 프로젝트 세부 사항을 논의한다는 핑계로 나를 회사 밖으로 내보냈고 자신은 사무실에서 지훈과 밀담을 나누었다. 그는 내가 떠났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몰랐다. 그의 사무실 책상에 충전 중이던 내 예비 휴대폰이 계속 녹음 중이었다는 것을. 3년간의 억압과 셀 수 없이 많은 작은 단서들에서 새어나온 흔적들은 나로 하여금 미리 대비책을 마련해두지 않을 수 없게 했다. 나는 그들이 나를 토사구팽할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나는 그저 가장 적절한 때를 기다렸을 뿐이다. 오늘 서연의 휴대폰이 나에게 그 기회를 주었다. 철저한 증거는 더 이상 변명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방금 전 나를 비웃고 비난하던 친척들은 이제 마치 단체로 정지 마법에 걸린 듯 하나같이 멍하니 서 있었다. 짧은 정적 후 여론의 거대한 물결은 무너뜨리는 듯한 기세로 서씨 분열을 향해 돌진했다. 평소 서진우와 사업 거래가 있었던 사촌형이 먼저 헛기침을 하며 안타깝고 아쉬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진우야, 네가 이번엔 정말 너무 비열했어. 자식을 사업수단으로 삼고 심지어 친딸까지 이용하다니. 이게 소문나면 누가 너랑 같이 사업하겠어. 그가 말을 시작하자 다른 사람들도 즉시 분노를 쏟아낼 구멍을 찾았다. 맞아, 정말 너무하지 않아? 이준이는 3년 동안 우리 눈에는 누구에게나 칭찬받는 성실하고 효심 깊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는데 너희 집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한이모는 허벅지를 치며 분노로 가득 찬 얼굴로 말했다. 이건 마치 현대판 심청전이잖아. 아니, 도시판 심청전이잖아. 도시판 심청전이잖아. 아니, 도시판 심청전인가? 사람을 이용할 대로 이용할 대로 이용할 대로 이용할 대로 이용할 대로 이용하다니 정말 마음이 독해. 내가 진작에 서연이랑 지훈이가 너무 갑거리려 하다니. 그냥 너희 집안이 키운 끈앞풀이잖아. 이전에 가장 격렬하게 나를 비난했던 고모도 이제는 즉시 화살을 돌려 안타깝고 아쉬운 표정을 지었다. 진우, 민정아, 너희 두 사람은 이번에 정말 너무했어. 이건 우리 서씨 가문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짓이야. 군중이 비난은 뼈를 깎는 듯 했고 만인의 비난은 망치 같았다. 방금 전 나를 비웃던 만큼 지금 그들은 서진우를 증오했다.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 비난이 아니었다. 이것은 이권제 편이었다. 사위와 딸까지 도구로 삼아 계산하는 사람과 누가 기꺼이 관계를 맺으려 하겠는가? 장모님 김민정은 평소 하던 대로 떼쓰는 방식으로 상황을 수습하려 했다. 우리 집안일에 너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일 아니야. 다들 나가.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전에 서씨 집안에서 돈을 빌렸던 먼 친척인 사촌형이 즉시 기회를 잡고 큰 소리로 외쳤다. 나가라고? 좋아, 진우야. 그때 내가 회사 자금 회전이 어렵다고 빌려준 2천만 원 말이야. 지금 상황이 이런데 나한테 먼저 갚아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 집은 그 돈이 급하다고.
그의 목소리는 기름 끓는 냄비에 떨어진 불꽃처럼 순식간에 현장을 불태웠다. 맞아, 맞아. 우리 집 1,500만 원도 그때 투자금이라고 연말에 배당금 준다고 했는데 벌써 3년이 다 되도록 연락도 없어. 그리고 나도 내 차 말이야. 그때 서연이가 좋다고 해서 계속 타고 다니는데 명의 이전도 안 했잖아. 진우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순식간에 거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빚을 독촉하는 사람, 관계를 끊으려는 사람, 재미있는 구경거리를 놓치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모든 소리가 뒤섞여 서진훈의 새 식구를 중앙에 단단히 가두는 촘촘한 그물만 같았다. 서진우의 얼굴은 크리스탈 샹들리의 불빛 아래에서 잿빛으로 죽은 듯 보였다. 그가 자랑스러워하던 위엄과 공들여 쌓아 올린 체면은 이토록 직접적인이곤 다툼 앞에서 산산조각 났다. 다들 조용히 해. 서진우는 온몸에 힘을 다해 소리쳤지만 평소처럼 현장을 진정시키지는 못했다. 그의 목소리는 시끄러운 빗독촉 소리 속에서 너무나도 공허하고 무력했다. 폭풍 속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작은 파문조차 일으키지 못했다. 오히려 내 평온함이 이 혼란 속에서 유일한 중심이 되었다. 나는 천천히 손을 들어 아래로 내렸다. 단순한 동작이었지만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거실의 소라는 기적처럼 점차 줄어들었다. 각 친척 어르신들과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일어서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목소리는 또렷하고 침착했다. 여러분과 서씨 집안 사이의 문제는 제가 알 바 아니고 간섭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가족 문제입니다. 개인적으로 천천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내 말에 친척들의 얼굴색이 미묘하게 변했다. 나는 잠시 멈췄다가 화제를 바꾸었다. 내 시선은 칼날처럼 서진우에게 꽂혔다. 하지만 저와 서씨 집안의 문제는 오늘 이 자리에서 반드시 분명하고 명확하게 해결해야 합니다. 나는 레이스 식탁보가 깔린 식탁 앞으로 걸어갔다. 두 개의 붉은 촛불은 마지막 벼락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내 그림자는 벽에 길게 드리워졌다. 공기 중 스테이크의 고소한 향은 이미 땀과 향수가 뒤섞인 긴장으로 발효된 듯한 냄새로 완전히 대체되었다. 나는 손가락 3개를 내밀었다. 3가지 문제입니다. 첫째, 아파트. 내 시선은 서연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내 시선에 대인 듯 몸을 움찔거렸다. 제가 결혼 전에 전액을 지불하고 구매했지만 나중에 당신들이 속임수와 회유로 당신 명의로 이전시킨 그 아파트 말입니다. 지금 시세로 약 4억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그건 우리 부모님의 피땀 어린 돈입니다. 내일 바로 부동산 등기소에 가서 명예 이전 절차를 다시 밟을 겁니다. 말도 안 돼. 장모님 김민정이 소리쳤다. 그건 우리 서연이 아파트야. 등기부등본에 서연이 이름이 적혀 있다고. 나는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고 평온하게 말을 이어갔다. 둘째, 월급. 제가 사장님 회사에 입사한 지 정확히 34개월입니다. 당시 합의했던 프로젝트 매니저의 세후 월급 350만 원으로 계산하면 총 1억 1,900만 원입니다. 이 돈은 장인어른께서 저를 위해 보관해 주신다고 했으니 이제 저에게 돌려주셔야 할 때입니다. 서진우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그의 가슴은 우리의 갇힌 야수처럼 격렬하게 들썩였다. 셋째, 제 개인 수입. 나는 김민정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한 발 뒤로 물러섰다. 어머님, 3년 동안 제가 매달 어머님께 보낸 돈은 적게는 150만 원, 많게는 300만 원이었습니다. 모든 거래는 은행에 이체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방금 대략 계산해보니 정확히 7,800만 원입니다. 이 돈은 어머님께서 저를 위해 재테크를 해주신다고 했으니 이제 원금과 이자를 함께 돌려주셔야 합니다. 내가 한 가지씩 말할 때마다 거실의 공기는 더욱 굳어졌다. 마지막 말을 했을 때는 온 공간이 진공 상태에 빠진 듯 고요했다. 모든 친척은 나를 미친 사랑 보듯 그리고 서씨 세 식구를 괴물 보듯 바라보았다. 그들은 아마
평소 온순하기 그지없던 양같은 대일사의가 이토록 명확하고 차가운 장부를 마음속에 품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이준, 너는 지금 협박하는 거야. 서진우는 마침내 자신의 목소리를 찾아냈지만 그 목소리는 쉰 듯 찢어진 꽹과리 같았다. 맞아. 너는 지금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는 거야. 김민정도 뒤이어 소리쳤다. 우리 집에서 너를 3년 동안 먹여주고 재워줬는데 그 돈은 이미 다 상쇄됐어. 나는 비웃듯 웃었다. 먹여주고 재워줬다고요? 제가 산 아파트를 당신들이 속여서 빼앗은 후 당신들이 인심 쓰든 내준 손님방에서 살았고 대부분 제가 직접 요리해서 제가 번 돈으로 산 식재료를 먹었습니다. 제가 모는 차는 제가 벌어들인 미미한 생활비에서 떼어낸 돈으로 수리하고 보험료를 냈습니다. 서진우 사장님, 김민정 여사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3년 동안 당신들은 저를 먹여 살린 것입니까? 아니면 돈 한 푼 안 들이고 당신들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머슴을 키운 것입니까? 내 반문은 날카로운 비수 같았다. 그들은 내 말에 막혀 할 말을 잃었고 얼굴색은 시퍼렇게 변했다. 서연의 눈물은 마침내 끊어진 실처럼 소리 없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나를 바라보았다. 눈빛에는 충격과 후회 그리고 미세한 애원이 뒤섞여 있었다. 이준, 우리는 부부잖아. 그녀는 흐느끼며 내 마지막 감정을 자극하려 했다. 너는 어떻게 이렇게 매정할 수가 있어? 부부. 나는 그 두 글자를 되뇌며 마치 유리 조각을 씹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네가 지훈과 공모해서 나에게 과실 책임자의 모자를 씌워 빈손으로 쫓아내려 했을 때 너는 우리가 부부라고 생각했니? 네가 부모님들이 흡혈귀처럼 내 모든 가치를 빨아먹는 것을 눈뜨고 지켜볼 때 너는 우리가 부부라고 생각했니? 서연아, 이제 와서 네가 이 두 글자를 다시 말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니? 내 말은 날 선칼날처럼 그녀의 마지막 환상을 완전히 베어버렸다. 그녀는 바닥에 쓰러져 얼굴을 감싸고 억눌린 흐느낌을 터뜨렸다. 그 흐느낌은 3년 전이었다면 내 마음을 아프게 했겠지만 지금 내 마음은 수없이 무시당하고 이용당했던 밤낮 속에서 이미 발밑의 타일보다 더 차갑고 단단하게 변해 있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을 상대하지 않고 마지막 최후 통첩을 내놓았다. 아파트, 월급, 예금. 이 세 가지를 합치면 총 4억 5,700만 원입니다. 제가 4억 5천만 원으로 쳐드리겠습니다. 3일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3일 후 제 은행 계좌에서 이 돈을 확인해야 합니다. 동시에 아파트 명의 이전도 완료되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나는 잠시 멈췄다가 주머니에서 녹음 파일이 들어있는 휴대폰을 꺼내 그들 앞에서 흔들었다. 사기, 악의적인 공모를 통한 상업적 사기죄로 경찰에 신고하거나 언론에 알린다면 서 사장님의 회사와 그 이른바 시청 프로젝트는 아마 아주 유명해질 겁니다. 그때는 아마 4억 5천만 원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닐 겁니다. 서진우는 나를 가리키며 온몸을 떨었다.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그는 내가 자신의 치명적인 약점을 잡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 시청 프로젝트는 그의 후반생 모든 영광과 부의 근본이었다. 만약 이 충우 때문에 자격이 박탈되고 조사를 받게 된다면 그는 모든 것을 잃을 것이고 심지어 감옥에 갈 수도 있었다. 감당할 수 없었다. 나는 그의 잿빛 얼굴을 바라보았다. 마음속에는 복수심의 쾌감 같은 것은 조금도 없었다. 그저 뼛속까지 스며드는 피로감뿐이었다. 이 싸움은 처음부터 내가 질 생각이 없었다. 왜냐하면 나는 질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내가 잃는 것은 단순히 돈만이 아니었다. 우리 부모님의 노후 자금, 이 도시에서 내가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기반, 한 남자로서의 마지막 존엄이었다. 그리고 너, 내 시선은 마침내 처음부터 거북이처럼 구석에 숨어있던 지훈에게 닿았다. 그는 내 시선에 몸을 움찔떨었다. 이 형님, 이건 정말 제 잘못이 아니에요. 다 서 사장님이 시켜서 제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는 두서없이 경명하며 자신을 깨끗이 발뺌하려 했다. 그래, 나는 그에게 천천히 걸어갔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그의 심장을 밟는 것 같았다.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은 숨을 죽이고 이 극적인 장면을 지켜보았다. 나는 그의 앞에 섰다. 그는 나보다 반뼘 정도 컸지만 지금은 내 평온한 시선 아래에서 벌벌 떨며 고개조차 들지 못했다. 그가 신발장에 던져놓았던 붉은 장미 꽃잎은 이미 시들기 시작했고 썩은 듯한 달콤한 향기를 풍겼다. 누가 시켰든 상관없어. 내 목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차가움이 실려 있었다. 나는 네가 참여했다는 것을 알아. 너는 내 결혼 생활을 망치려 했을 뿐만 아니라 내 인생까지 망치려 했어. 나는 이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 나는 손을 뻗어 그의 비싼 양복 어깨를 살짝 두드렸다. 마치 존재하지 않는 먼지를 털어주는 것처럼. 그가 내 손이 닿는 순간 그의 몸은 돌처럼 굳었다. 이렇게 하자. 내가 방금 말한 돈 4억 5천만 원. 너와 서씨 집안이 반씩 부담하는 거야. 지훈 씨의 재산으로 2억 2,500만 원 정도는 큰 돈이 아니겠지? 뭐라고? 지훈은 맹렬히 고개를 들었고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공포가 가득했다. 서진우와 김민정도 동시에 비명을 질렀다. 이준, 너무 과분한 요구 아니야? 이건 우리 집안일인데 그 사람이랑 무슨 상관이야? 맞아. 빚은 빚대로 주인이 있어. 우리 집을 협박하고 또 저 사람까지 협박하면 안 돼. 그들은 이 순간 지훈을 옹호하기 시작했다. 아마 그들의 눈에는 지훈이 미래의 오량사위이자 그들의 사업 박찬의 중요한 협력 파트너이며 절대로 화나게 해서는 안 될 존재였을 것이다. 나는 그들의 이 터무니없는 얼굴을 바라보며 입꼬리의 비웃음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상관없다고? 녹음 파일에서는 그가 나를 자극하는 역할을 자청했다고 했잖아. 이제 일이 이렇게 됐으니 책임을 완전히 회피하려 한다. 서 사장님, 당신은 그가 이렇게 열심히 당신을 돕는 것이 그저 두 집안의 친분 때문이라고 순진하게 믿는 건 아니겠지? 나는 그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당신의 귀한 딸뿐만 아니라 당신의 시청 프로젝트에서 더 큰 이권을 노리는 거라고 짐작하는데. 이 말은 번개처럼 서진우의 환상을 갈라놓았다. 그는 맹렬히 지훈을 향해 몸을 돌렸고 그의 눈빛에는 심사와 의심이 가득했다. 반면 지훈의 얼굴은 순식간에 시체보다 더 보기 흉하게 변했다. 그는 내가 맞췄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서진우의 공범이뿐만 아니라 그림자 속에 숨어있던 늑대였다. 서진우가 귀찮은 나를 쫓아낸 후 서씨 집안에 더 많은 이권을 집어삼킬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것이다. 아니에요. 서 사장님, 이 형님 말 듣지 마세요. 이간질하는 거예요. 지훈은 당황하여 변명했지만 그의 변명은 이미 흐려지고 의심으로 가득 찬 서진우의 눈에는 한없이 창백하게 보였다. 실내에 두 개의 일단 균열이 생기면 다시는 복구할 수 없는 법이었다. 나는 만족스럽게 이 장면을 바라보았다. 나는 내 모든 것을 되찾을 뿐만 아니라 그들 내부에서도 분열이 일어나게 할 것이다. 개싸움은 볼만할 것이다. 제 조건은 이렇습니다. 나는 손을 거두고 더 이상 그들 중 누구도 쳐다보지 않았다. 3일 안에 2억 2,500만 원을 제 계좌로 입금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 녹음 파일을 서 사장님의 경쟁업체에 넘길 뿐만 아니라 지 회장님께도 한부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회장님께서 아들이 밖에서 어떤 좋은 일들을 벌였는지 알게 되시면 아주 놀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 마지막 말을 남기고 몸을 돌려 문 쪽으로 걸어갔다. 거실은 죽은 듯 고요했다. 모든 사람은 결말을 본 관객처럼 거대한 충격과 침묵 속에 잠겨 있었다. 그 친척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은 이미 동정에서 경이심으로 변해 있었다. 그들은 아마 이 평범해 보이던 남자가 혼자 힘으로 오만했던 서씨, 집안을 이토록 궁지에 몰아넣을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더 이상 서연의 눈물로 얼룩진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고 서진우의 격분한 얼굴도 보고 싶지 않았다.
더 이상 계산과 위선, 그리고 더러움으로 가득 찬 이 집을 보고 싶지 않았다. 내가 문에 다다라 손잡이를 잡으려 할 때 등 뒤에서 서연의 목이 찢어지는 듯한 울부짖음이 들려왔다. 이준 멈춰. 나는 발걸음을 멈췄지만 뒤돌아보지는 않았다. 우리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마지막 남은 불만과 애원이 담겨 있었다. 3년간의 감정은 정말 한 조각도 남지 않은 거야? 3년간의 감정. 내 머릿속에는 수많은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 밤늦게까지 야근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왔을 때 내가 본 것은 새벽까지 지훈과 게임을 하며 어질러 놓은 집이었다. 부모님이 시골에서 나를 보러 오셨을 때 그녀는 시골 냄새가 난다며 내내 차가운 표정이었다. 내가 고열로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있을 때 그녀는 지훈과 밖에서 쇼핑하며 전화 한 통도 없었다. 내가 애써 무시하고 아직 어려서 몰라라는 말로 스스로를 마비시켰던 그 순간들이 지금은 밀물처럼 밀려들어와 내 마지막 온정을 완전히 삼켜버렸다. 나는 천천히 몸을 돌려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뚝뚝 흘리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나는 평온하게 한 글자 한 글자 그녀에게 말했다. 네가 결혼기념일 저녁에 다른 남자를 기다리던 그 순간부터,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일찍, 너희 온 가족이 나를 이용할 수 있는 도구, 언제든 버릴 수 있는 발판으로 여겼던 그 순간부터 우리 사이에 남은 것은 오직 장부뿐이었어. 말을 마친 나는 더 이상 미련 없이 문을 열고 나섰다. 내 등 뒤에 아수잔이 된 집과 3년간의 악몽 같았던 결혼 생활을 완전히 문 뒤에 가두어 버렸다.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자 밖은 이미 가로등 불빛으로 환했다. 늦가을의 차가운 바람이 내 얼굴을 스쳤지만 나는 전례 없는 상쾌함을 느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가장 친한 친구이자 변호사인 영수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이혼 소송 준비하고 4억 5천만 원 채무 문제도 처리해줘. 그리고 서연, 서진우, 김민정, 그리고 지훈의 모든 연락처를 차단했다. 세상이 고요해졌다. 나는 목적 없이 거리를 걸었다. 수많은 차들이 오가고 불빛이 깜빡였다. 3년 전 나는 미래에 대한 무한한 기대를 안고 이 도시로, 그 결혼 생활 속으로 들어섰다. 나는 내가 정막할 수 있는 항구를 찾았다고 생각했지만 그곳은 그저 사람의 마음을 집어삼키는 정교하게 위장된 소용돌이였을 뿐이었다. 내 휴대폰이 진동했다. 아버지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짧은 몇 글자뿐이었다. 아들아, 힘들면 집으로 돌아와라. 이 몇 글자를 보자마자 내 눈가는 순식간에 붉어졌다. 3년 동안 억눌렸던,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억울함과 압박감, 그리고 고통이 이 순간 마침내 터져 나올 구멍을 찾은 듯했다. 나는 길가에 쭈그려 앉아 아이처럼 엉엉 울었다. 울음소리는 도시의 소음에 묻혔지만 이번에는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3일의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그동안 나는 서씨 집안 사람들의 전화는 한 통도 받지 못했다. 내 세상에서 그들은 이미 완전히 사라진 듯했다. 나는 저렴한 호텔을 구해 머물렀고 매일 변호사와 세부 사항을 조율하는 것 외에는 온라인으로 일자리를 찾았다. 나는 가능한 한 빨리 내 삶을 정상 궤도로 돌려놓아야 했다. 나흘째 아침 내 휴대폰으로 은행 문자 메시지가 한 통 도착했다. 지훈의 아버지, 지 회장님의 개인 계좌에서 온 것이었다. 이체 금액 2억 2,500만 원. 이어서 내 변호사 영수에게 전화가 왔다. 이준, 해결됐어. 서진우 쪽에서도 돈을 보냈어. 그리고 아파트 명의 이전 서류도 사람을 시켜보냈으니 내일 오전 부동산 등기소에 가서 처리하면 돼. 나는 응 하고 대답했다. 기분은 아무렇지도 않았다. 이 모든 것은 내 예상 범위 안에 있었다. 서진우와 지훈 모두 사업가였다. 사업가들은 이익과 손실을 가장 잘 저울지한다. 4억 5천만 원으로 회사의 안정을 사고 프로젝트의 순조로운 진행을 사는 것은 그들에게는 남는 장사였다. 그리고 변호사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다. 서연이도 협의 이혼에 동의했어.
네가 제시한 재산 분할 외에는 다른 요구 사항은 없었어. 다만 한 가지 추가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 내가 물었다. 직접 너를 한 번 더 만나고 싶다고 해. 나는 침묵했다. 솔직히 말해서 그녀를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았다. 우리 사이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하지만 변호사는 한 번 만나서 모든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 좋다고 설득했다. 그래야 나중에 그녀가 이것을 핑계 삼아 다시 얽히는 일이 없을 거라고. 나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승낙했다. 3년간의 어리석은 세월의 마침표를 찍는 셈 치기로 했다. 우리는 구청 근처의 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다. 내가 도착했을 때 그녀는 이미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며칠 사이에 그녀는 많이 수척해져 있었다. 원래 밝았던 눈은 이제 붉은 실핏줄로 가득했고 빛을 잃어 어두웠다. 그녀는 화장도 하지 않았고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입었던 것과 같은 심플한 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나를 보자 그녀의 몸이 미미하게 떨렸고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는 나지 않았다. 나는 그녀 맞은편에 앉았다. 아무것도 주문하지 않았다. 무슨 일로 보자고 한 거야? 나는 솔직하고 사무적인 말투로 말했다. 내 차가운 태도에 그녀는 상처받은 듯 눈가가 다시 붉어졌다. 이준, 우리 정말 더 이상 가능성이 없는 걸까? 그녀는 여전히 이미 답이 정해진 질문을 했다. 나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날 밤 이후로 나는 많은 생각을 했어.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아주 작게 마치 혼잣말처럼 말했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네가 매일 1시간씩 전동 킥보드를 타고 내가 좋아하는 아침밥을 가져다 주던 걸 믿어. 내 생일날 내가 비싼 가방을 보고도 아까워서 못 샀을 때 네가 몰래 석 달 동안 돈을 모아 그걸 사다 준 것도 기억나. 그만해. 나는 그녀의 말을 끊었다. 그런 기억들은 나에게 더 이상 달콤함이 아니야. 오히려 거대한 비웃음이지. 그것들은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고 얼마나 우스웠는지를 상기시켜 줄 뿐이야. 서연아, 오늘 네가 나를 찾아온 것이 단지 이런 말을 하기 위함이라면 나는 더 이상 대화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내 단호함에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핏기 하나 없이 새하얗게 변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눈물 어린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왜? 너는 왜 이렇게 변한 거야? 너는 예전엔 이러지 않았어. 너는 나를 정말 사랑했고 나를 감싸줬잖아.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너는 용서해줬잖아. 그때의 나는 바보였으니까. 하지만 이제 나는 바보가 아니야.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한 글자 한 글자 말했다. 나는 마침내 깨달았어. 너는 1시간 동안 전동 킥보드를 타고 너를 위해 달려오던 그 가난한 남자를 사랑했던 게 아니었어. 너는 네 모든 허영심을 채워주고 네 친구들 앞에서 네 친구들 앞에서 너를 으세게 해줄 수 있는 이준을 사랑했던 거야. 내 가치와 네 요구가 충돌했을 때 너는 망설임 없이 네 부모님 망설임 없이 네 부모님 없이 내 말은 가장 날카로운 칼처럼 마지막 가리개마저 맹렬히 찢어버렸다. 그녀는 멍하니 나를 바라보았고 입술은 떨렸지만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카페에는 잔잔한 피아노 음악이 흐르고 창밖은 햇살이 밝았다. 하지만 우리 사이의 공기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그녀는 온몸에 힘을 다한 듯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내게 밀었다. 이혼 합의서였다. 그녀는 이미 그 위에 자신의 이름을 서명해 놓았다. 그 세 글자는 삐뚤빼뚤했고 수없이 쓰고 지운 흔적이 역력했다. 이준, 미안해. 그녀는 마침내 이 세 글자를 말했다.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너무 늦었고 너무 의미 없다는 것을 알아. 네가 나를 용서해 주기를 바라지도 않아. 그저 내가 후회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을 뿐이야. 우리 아빠의 본 모습을 일찍 알아보지 못한 것을 후회해. 네가 가장 나의 지지가 필요했을 때 네 편에 서지 못한 것을 후회해. 너를 잃은 것을 후회해.
그녀의 눈물이 이혼 합의서 위에 한 방울씩 떨어져 방금 그녀가 서명한 이름을 번지게 했다. 나는 그 흐릿해진 흔적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내 마음은 놀랍도록 평온했다. 분노도 원망도 심지어 슬픔도 없었다. 마치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보는 것 같았다. 나는 펜을 들어 합의서 위에 내 이름을 서명했다. 이준이라는 두 글자는 망설임 없이 단호하게 쓰여졌다.